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영어교사 김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모두를 위한 배움을 주제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핵심 질문 10가지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공평과 공정을 논할 때 종종 사용되는 그림인데요. 저는 오늘 특히 이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위치이지만 묵묵하고 든든하게, 견고하고 안전하게 학생의 성장을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공교육자인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교과교사 개인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까지 고민하게 되시는 시야 확장의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사례들과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21년이라는 나름 긴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격차 해소라는 것은 가장 풀기 어려우며 가장 중요한 숙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10가지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저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자료를 요청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강의 원고가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요청해 주세요. 필요하신 경우 화면 캡처를 허락드립니다. 하지만 초상권과 저작권은 보호해 주세요. 저의 사례는 사례일 뿐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더 좋은 방법이나 사례가 있으시면 메일로 나눠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배움, 핵심 질문 10가지 함께 고민해 볼 준비 되셨나요? 핵심 질문 첫 번째입니다. 기초학력, 기본학력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능력인 3R, 즉 읽고 쓰고 세마는 것을 기초학력이라고 한다면 기본학력은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학교의 수업들, 국영수, 사과 같은 수업들의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느냐와 더불어서 역량들까지 갖출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기본학력이겠죠. 오늘 저는 기본학력 쪽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질문 두 번째. 그렇다면 영어 교사로서 저희는 어떤 요소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여러 가지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설정한 영어과 기본 학력 요소입니다. 파닉스, 단어, 문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당연하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태도까지 가르치고자 합니다. 핵심 질문 세 번째. 그렇다면 배움이 느린 학생들은 누구일까요? 대상자를 선정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학생들이 이 학생들에게 해당될까요? 느린 학습자의 심리와 교육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 책에 보면 배움이 느린 학생들의 특징으로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캡처하셔서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배움이 느린 학생들 하면 성적이나 인지적인 부분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데요. 정의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또 느린 학습자의 심리와 교육이라는 책에서 제가 굉장히 놀라고 또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부를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학습자의 대다수는 성인이 되어 지역사회의 삶에 흡수가 될 것이며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당당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은 뒤부터 우리 학교에 있는 배움 찬찬히 학생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당당한 성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또 그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아이들을 지도하고자 노력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핵심 질문 다섯 번째. 대상 학생을 충분히 자세히 파악했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초학력 담당 선생님이 메신저로 보내주신 아이들의 성적이나 명단 하나만 보시고 그 학생들을 판단하시나요?
저는 교과교사인 저희들이 더 자세히 아이들을 파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 중에 제가 했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3월 초에 실시하면 이런 식으로 도달, 미도달 기준이 나오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만 가지고는 아이들 개별적으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진단검사를 한 뒤에 오답을 반드시 분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나이스에서 S베이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 나이스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에 들어가시면 성적 확인란이 있죠. 그것을 클릭, 지필평가 조회 부분을 클릭, 교과목별 학생 정답 정오표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섹션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저희 학교 1학년 모반 학생들의 정답 정오표인데요. 30점 만점에 이렇게 오답들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학년 학생들의 미도달 기준은 30점 만점에 17점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과 어떤 학생이 미도달일까요? 네, 바로 이 두 명의 학생들, 15점과 14점 받은 학생들이겠죠. 점수는 비슷한데요. 이 아이들의 오답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틀린 부분도 다르고 또 틀리게 답을 선택한 부분들도 다르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3월 초에 교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명단만 파악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명단별 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 지점들을 오답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핵심 질문 6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도하면 좋을지 세부 지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기초학력 담당 부장을 3년, 그리고 영어교사로서 기초학력 수업에 집중한 지 수년이 된 경험상 나름대로 사전, 과정, 사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은 저의 사례일 뿐이니 선생님들께서 수정하시고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학력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5가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급별로 찬찬이들의 존재를 파악했는지, 1반에 누구누구누구, 2반에 누구누구누구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찬찬히 각각의 특성을 분석했는지, 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 인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정서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환경적인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웠고, 4번째, 이 계획에 따라 예산과 인력과 시간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겠죠. 가르치는 저 자신이 아이들을 향한 인내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5가지 꼭 체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간중간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채점표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지, 다양한 학습 수단을 제공하는지,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습 준비물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제공하는지, 또 정규 수업을 할 때 우리 배움 찬찬이들이 잘하는 아이들 속에서 기가 죽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UD 수업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또 가장 중요한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독려해 주시는지 이 5가지 실천하고 계신가요? 자, 마지막 사후 체크리스트 5가지입니다. 1년 동안 저랑 잘 배웠던 학생이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해서 다시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선생님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는 교과교사 혼자의 노력을 넘어서서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손잡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년별로 연계 지도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년이 넘어갈 때 이 학생들에 대한 진단, 보정, 향상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상도 측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향상도 측정 도구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많이 구축하셨는지 이 5가지 실천하고 계십니까? 자, 핵심 질문 7번째입니다. 모든 학생을 위해 배움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저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워크북을 만들어서 전교생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치 모든 영어 학습지가 담겨져 있는 워크북인데요. 이 워크북을 찬찬하게 잘 필기할 수 있도록 늘 검사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디지털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폰 같은 것들은 개별 준비물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깜빡깜빡하고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배움 찬찬이들은 준비물을 제때 챙겨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이어폰이나 형광펜, 색연필, 뭐 색지 같은 다양한 준비물들을 영어 교실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복습하고 또 언제든지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용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어나 문법이나 본문 설명 같은 경우 이해력이 높거나 집중도가 높고 또 이미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한 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배움 찬찬이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들어서는 사실 잘 익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작년부터 매 단원 내 단어, 문법, 본문 설명 영상들을 별도로 찍어서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로 만들어서 워크북에 넣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건 무엇이건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인 거죠. 또 저 혼자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려니까 학생들은 수명이 넘는데 배움 찬찬이들 한 명, 두 명에게만 에너지를 쓰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작년부터 협력 강사님과 함께 개별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협력 강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협력 강사님에 대한 내용들은 2021 중등 기본학력 협력 강사 운영 가이드북을 공문에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이렇게 협력 강사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이 그 가이드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했던 저는 이런 7가지 꿀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캡처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싶은데요.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도울지를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프로필을 작성해서 각 학년의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프로필이라는 것은 Learning for All이라는 해외 원서에서 찾은 개념인데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도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볼까요? 제가 저희 학교 1학년 아이들 전부 다 가르쳤는데요, 작년에. 각 반별로 이런 식으로 학습자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수준을 조사했고요, 구글 폼으로. 그 다음에 요것은 S베이직, 진단검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의 향상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들을 봤는데요. 형성평가를 차시별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프로필은 연초에 한 번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12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이들의 성장과 아이들의 모든 특징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곳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동학년 들어가시는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VARK 검사를 아이들과 간단하게 해서요.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을 알아보고자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의 강점 지능들을 알기 위해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테스트를 봐서 또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탭스라고 해서 토털, 다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A, 혼자 공부하는 거, alone,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파트너, 2명과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S, 스몰 그룹, 작은 그룹이라고 해서 몇 명의 소규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어떤 공부를 좋아하는지 학업 형태에 대한 선호도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이 조별 활동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희망하는지 같은 것들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올해 좋았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표시를 한 학생을 보면 30점 만점에 14점을 받았기 때문에 미도달 학생인데다가 사실은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은
조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저희 보통 조별 활동을 할 때 조장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리더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조를 잘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학생이 공부는 못하지만 조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조장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자, 그다음 볼까요? 첫 번째 형성평가에서 25점을 받았고요. 두 번째 형성평가에서 33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향상한 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조장의 역할을 줘서 자존감을 올려준 부분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처럼 선호학습 방법에서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이었어요. 사실 이 학생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 소통지능이 발달한 학생이라 수업 시간에 누가 옆에서 말 걸면 바로 distracted, 그러니까 정신 집중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캐치해서 이 학생이 조금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신경 쓰려고 하면 집중해보자, 집중해보자 이렇게 해달라고 협력 강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협력 강사님께서 이 학생은 집중하는 것에, 그러니까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는 것에 집중을 두고 관심을 두고 지도를 했죠. 그랬더니 형성평가 성적이 1차 25점, 2차 33점, 그리고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2학기 때는 45점까지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2학년 교과서 가지고 먼저 예습하겠다고 저한테 연락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질문을 또 한 적이 있어요. 1학기가 다 끝난 다음에 영어 시간에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했더니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주기적으로 가르쳐 주었을 때. 선생님들 배움 찬찬이들은요. 주기적으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만 조금씩 성과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기뻤던 것은 이 학생이 사실 영어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2학기 영어 시간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듣기도 하고 싶고 말하기도 하고 싶고 조별 활동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영어 공부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는 것을 보고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공부 못하는 학생들만 이 학습자 프로필이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17점 이하인 학생들만 과연 배움 찬찬이에 해당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어떨까요? 두 명의 학생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두 명 다 28점으로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형성평가에서 66점, 65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기록했죠. 그런데 그 다음 형성평가에서는 위에 있는 학생은 19점으로 성적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학생은 72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학생과 아래에 있는 학생은 분명히 어떤 성적 하락의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캐치하는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 프로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학생을 개별적으로 첫 번째 위에 있는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지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학생을 면담해 봤더니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졌던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북돋게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로 성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학생 보면은요. 처음에 19점으로 성적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형성평가에서 15점으로 그 반에서 꼴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하 수준이라는 걸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높았어요. 그래서 협력 강사 선생님과 함께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해서 방과 후에도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지도했더니 2차 형성평가는 놀랍게도 66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당시에 학급 평균이 50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자 프로필의 필수 요소로 저는 학업 성취 증거, 학습 스타일과 학습 선호 방식, 그리고 아이들의 강점 지능, 그리고 조별 활동을 할 때 희망하는 역할, 그리고 잘하는 역할,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를 했는데요. 선생님들은 또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업 성취 증거를
보통 진단평가 점수로 파악하십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영어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또한 향상도 여부는 어떤 식으로 수집하고 계신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학기에 2번씩 치는 시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의 향상 여부를 파악하시나요? 또 아이들은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을 얻은 순간 성적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바크 검사지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바크 검사지들이 성인에게 맞춰져 있어서 문항들이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도 함께 개발해 보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중지능 역시 마찬가지겠죠. 조를 편성할 때 혹시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수준, 성별, 흥미, 성향, 선호 역할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편성하는데요. 또 혹시나 제가 놓친 조편성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선생님들 함께 고민해 주세요. 자, 9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저는 과제 제출 기한과 과제 제출 횟수를 융통성 있게 제공하여 학생들의 의미 있는 성장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성적에 들어가지 않아도 끊임없이 형성평가나 퀴즈들을 실시하시잖아요. 퀴즈나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몇 점인지 결과만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저는 과제 제출 기한을 최대 그 영어 수업 시간에 제대로 못하는 배움 찬찬이들을 생각해서 그냥 그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설문조사 링크를 준 다음에 횟수를 무제한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 5개 틀린 애들이 한 번 더 볼 때마다 오답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자, 오답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계속 반복해서 그 평가를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외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너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이 응원하고 인정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선생님의 설명만 듣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스스로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본문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석해주는 시간을 1시간 가진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태블릿 PC에 이어폰 끼고 들어가서 플립그리드라는 앱을 이용해서 자신의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 만큼 본문의 영상을 읽고 우리말로 낭독하는 이런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냈는지 안 냈는지는 협력 강사님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이건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개별 피드백을 강화하기에는 구글 덕스, 구글 클래스룸만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개별 피드백을 끊임없이 주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라이팅을 할 때 AI 첨삭 튜터를 이용해서 스펠링과 문법을 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T라는 앱을 저는 그래멀리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데요. 추천드립니다. 또 협력적 글쓰기를 통해서 동료 교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인 1조로 협력적 글쓰기를 하게 될 때 역할을 하나씩 주어서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그 조에 뭔가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존감과 책임감을 부여해 주고요. 또 사실 저희 배움 찬찬이들이 영어만 못할 뿐이지 창의성이라던가 문제 해결력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저는 다양한 실력의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넣는데요. 이번 예시에서는 다른 조에서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낸 학생에게 창의성 점수를 부여한다라는 루브릭을 제시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아이들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문장을 작성하더라도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문장들을 작성을 선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문장을 작성하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로 조원들과 다 같이 작성을 하되 모든 문장들을 각각 다 외워서 그 다음 시간에는 개별 평가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따로 공부하는 방법인 것이죠. 또한 이것은 미리 캔버스라는 앱인데요. 선생님들 많이 아시죠? 아이들이 다양한 능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승의 날에 제가 받은 영어 엽서는 배움 찬찬이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보낸 것인데요. 영어 문장 표현이라던가 구성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활용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디지털 앱을 활용해서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더니 신나서 팝하고 구글 번역기 LT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또한 패들렛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패들렛의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다른 친구들이 올린 것을 보면서 샘플링,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학습 인증샷들을 저는 올리게 해서 학습을 늘 인증하는, 날마다 자기가 배운 것을 사진 찍거나 파일로 올려서 선생님에게 체크받는 이런 습관들을 들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저는 모든 수행평가나 모든 학습들을 삶과 연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습의 동기도 올라가고 학습의 의미도 부여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예시는 불규칙 동사를 배운 뒤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일을 나누어 보자, 패들렛에 나누어 보자라는 활동이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8년 전 우리 아빠는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하시면서 산 위에 올라가자라고 꼬셨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매우 위험하고 힘들었지만 나는 올라가고 싶었다. 그 아이스크림 때문에. 나는 거의 우리 아빠랑 같이 죽을 뻔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배움 찬찬이 중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속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의 영어 문장이에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학생이 자기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자 애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를 쓰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학습 동기와 의미를 부여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친구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으로 투표를 받아서 저에게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방과 후까지 남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기평가지 제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을 끊임없이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체크리스트라 그래서 저는 배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 소통 능력 중에 1번 문항, 선생님의 설명을 한 번에 알아들을 줄 안다는가, 다양한 문항들을 작성할 때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어휘와 예시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원본 파일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질문입니다. 배움을 위해서 교재들을 만들거나 제공하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곳 QR코드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으신데요. S베이직 사이트에 학습 자료실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하게 개발된 국어, 영어, 수학, 또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그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단 S베이직 사이트는 반드시 교사 인증돼서 가입을 하셔야 하니까요. 본인 학교의 기초학력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일단 교사 회원가입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학습자료실에 보면은 서울시 교육청 기본학력 학습지원단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쓰실 수 있는 학습지들인 거죠. 파닉스 찬찬이라고 해서 작년에 개발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을 생각해서 클래스카드에도 올린 자료들도 있고 다양한 온라인 형태의 자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기 전에 선생님들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학생이 배움에 이르기 위해 교사로서 나의 태도를 늘 성찰하십니까? 저 역시 이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꼼꼼하게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학습 성취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창시절에 무섭고 외로웠을 우리의 배움 찬찬이들. 그 학생들 이제는 혼자 두지 말자고 선생님이 함께 견뎌주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함께 노력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부족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